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커버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CES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자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요게 이제 최신 이 기술이나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 전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과연 어떤 개념들을 새롭게 들고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요걸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인 CES 2023이 Be in IT, Be in it, 이렇게 이제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빠져들라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1월 5일에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개최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IT 박람회라서 주목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신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번 CES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과거 수준의 오프라인 행사로 정상화가 됐다는 의도 있습니다. 자, 이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요, CES 2023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웹 3.0과 메타버스, 그리고 인간 안보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같은 것들을 이제 선정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기술이죠. 예, 최신 기술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속으로 샥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또 어떻게 했대요? 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메타버스를 지난해에 새로운 전시 카테고리로 추가했는데 이제 2023년도 올해에는 웹 3.0을 또 카테고리에 추가를 했다. 그래서 기존의 메타버스는 이게 이제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하고 그 다음에 경험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가공, 추상의 경험의 공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제 이래서 요게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가상세계로서의 메타버스 공간.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갑자기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탭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대기업이 하는 것에는 메타버스 개념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체들 간에도 이게 또 코로나19도 거기 기여한 바가 많아요. 가상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미팅하고 교우하는 것들이 되게 낯선 일들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줌 같은 그런 기업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걸 좀 낯설어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여기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종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메타버스 개념이 도입되면 참여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 아바타가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이 온라인 공간보다 훨씬 더 이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기술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질감이 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무겁고요. 그런 것 때문에 속도가 좀 둔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이게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모든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이 메타버스 형태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3.0 개념은 뭐냐? 웹 1.0, 2.0에 이어서 3.0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 공간이 이제 3세대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플랫폼과 대체 불가 토큰 NFT 개념이 있잖아요. NFT 개념. 요 개념은 대체 불가 토큰을 가지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해요. 물론 또 여기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코인도
막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건 이런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요 웹 3.0 시대에 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메타버스도 요 안에 얹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개인화되고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 이제 되는 게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웹 3.0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왔다는 점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라는 말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유동성, 이동성, 기동성을 뜻하는데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빌리티 사업의 대표적인 업체가 타다 같은 데 있잖아요. 타다. 그래서 이 타다가 물론 뭐 택시 업계랑 이제 충돌이 되면서 이제 사업의 형태를 바꾸고 좀 예전보다 좀 이제 고전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잖아요. IT 기술을 결합해서 우리가 이동하는데 훨씬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빌리티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종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그 안에서도 왜 그 자동차에 집착하는 저 회장님 얘기가 진양철 회장이었나요? 진양철 회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전자를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를 막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 삼성의 포부였던 거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계속 매달릴 때 주변에서 좀 hir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전 회장이 이거 자동차 광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용인에 가면 그 스피드웨이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예로 들면서 자동차 박물관도 있고요.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업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전자 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동차에 결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전해져 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드라마에도 반영되어서 그걸 소재로 삼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요 이 삼성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또 소니 이런 있잖아요 전자제품 회사 전통적인 전자제품 회사들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요 모빌리티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이제 기존의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자제품화하는 것을 막 또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빌리티 영역이 굉장히 또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 행사에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겠죠.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제안했다. 스마트 싱크를 기반으로 기기들이 알아서 연결돼서 작동하는 이제 캄테크 기반 쉬운 연결 기술을 선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이런 기술을 선보였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고요. 초연결 사회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IT를 바탕으로 사람과 프로세서와 데이터와 사물이 함께 연결된다.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LOT이라는 개념이 있죠. LOT라고 쓰는 LOT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연결 사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가 바로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내세운 게 삼성전자였고요. SK그룹은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 이런 걸 주제로 대형 통합 전시관을 운영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그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해서 이제 윤리 경영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친환경적인 경영 뭐 이런 것들 ESG 경영 있잖아요. ESG 경영이 지금 이제 필수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이제 기업이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ESG도 관심 있어요. ESG 해보려고 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ESG가 이게 이제 기업의 평가 기준의 하나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를 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ESG. 자, 그래서 SK가 여기에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뛰쳐나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대형 통합 전시관을 운영했다. 이렇게 좀 이제 그 특징이 좀 이제 기술되어 있고요. LG전자도 이제 CES 2023 사전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LG 월드 프리미어 이걸 개최했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무선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공개했다고. 와, 무선 TV가 나왔다. 근데 이게 좀 단초가 있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도요, 이제 LG전자에서 그 작은 미니 텔레비전이기도 하고 모니터 같은 형태이기도 하고 한 제품을 선보여서 이것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예, 그래서 100만 원대가 조금 넘는 가격대가 형성됐었는데 이게 오히려 중고마켓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할 정도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안방에서도 볼 수 있고 식당에서 주방에서도 볼 수 있고 이동해 다닐 수 있는 이동식 모니터 겸 TV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초전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TV 자체를 이제 무선 TV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선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이제 특징적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LG가 이 올레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LG전자의 이제 행보도 우리가 가전은 LG다 이런 프레임을 또 LG가 잘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삼성한테 항상 밀려서 LG전자 제품이 좀 이제 저가형, 보급형으로 좀 출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색 가전 쪽, 지금 색깔도 백색은 아닙니다만 전통적으로 백색 가전이라 불렸던 그런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가 상당히 치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LG를 좀 뒤쫓는 형국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가격 정책을 놓고 봤을 때도 최근에는 또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또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해서 커버 스토리를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적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극적 합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가 극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년 합의 안 되는 적 있어요? 합의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산이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가 있거든요. 회계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회계연도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어요. 31일까지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회계연도 이전에 이제 우리 헌법을 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론이 매우 이 부분을 예민하게 봐요. 헌법에 보면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이런 표현입니다.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면 1월 1일이잖아요. 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이제 국회에서 확정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확정이 되려면 요거는 이제 국회 의결이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 의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짜로 따지면 12월 2일경 정도가 돼서 12월 2일까지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기는 경우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만 1월 1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비상 상황이에요. 이제 전년도에 전에 미리 사전에 예산을 여기다 이만큼 쓰세요라고 하는 걸 확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고 하는 걸 확정해 주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법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넘어갈 때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12월 2일이 넘어가서 통과됐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냐?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미리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런 취지는 좀 지장이 초래가 되겠죠. 행정부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장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굉장히 타격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예산이 미확정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도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 미확정 시에 이제 요거에 대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이거를요. 제1공화국 즉 이승만 정부 때에는 뭘 했었냐면은요. 가예산 제도라는 걸 해가지고 가예산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달치만 미리 통과시켜 주고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거는 이제 더 논의를 하는 거예요. 한 달간의 이제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확보하는 거죠. 이걸 가예산 제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 내각 이후, 이 공화국이죠. 장면 내각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준예산 제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요. 최소한의 경비는 쓰면서 국회 논의를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장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국가가 셧다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미국은 셧다운 돼요. 미국은 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요. 실제 셧다운까지도 간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준예산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어차피 써야 될 이제 헌법기관, 그 다음에 법률기관의 운영비,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계속비라 그래서요. 기존에 진행하던 뭐 SOC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령상 이제 의무 지출이 있어요. 법률에 의무 지출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국회가 논쟁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법을 바꿔야 될 문제라서 그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로 볼 수는 없는 거라 그거는 또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국 이후에 장면 내각 이후에 준예산이라도 한 번이라도 편성한 적이 있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 두 번쯤 있습니다만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있지도 않아요. 너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된 적도 없고 통과가 안 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더 논의를 더 깊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자꾸 저런 프레임으로 가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요 기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매우 중요한지. 헌법을 위반했다. 이거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 누가 처벌받는 부분도 아니고요. 준예산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헌법사항인데 이것도. 근데 준예산조차 편성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나. 내용에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국민들이 내용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자, 이걸 보면 그냥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 안에서 4조 6천억 원이 감액되고 민주당이 주장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639조 원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 게요. 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용산으로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거 이제 추가적인 돈을 쓰냐. 그러지 말라.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요. 이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폐쇄된 곳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고,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려해 본 바가 있어요. 광화문으로 오겠다. 근데 그때도 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못 나왔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그냥 용산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탁 이제 뻥축구 같이 공중볼 띄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머리에 헤딩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아요, 좀. 사실은. 골이 들어갈까 아닐까, 이게 뭐 계속 지속성이 있을까 없을까에서부터 논란도 있고, 당장 이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청와대 공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해서 지금은 이제 공식 행사 같은 걸 청와대 공간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용산 여기 들어간 데가요. 사실은 보면 이게 국방부가 있는 곳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 경호상으로도 되게 안 좋은 곳입니다. 주변에 총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어쨌건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용산 시대를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뭐 그 예산 쓰냐, 그냥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충돌이 됐던 건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어느 만큼 타결이 이루어졌고, 용산 공원은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미군이 버린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일대에. 그 미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외국군이 계속 주둔했던 데가 용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가 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걸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화 비용도 미군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측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에서도 이제 좀 이제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두르게 되면은 미군한테 그냥 땅이나 돌려줘. 우리가 그냥 이거 빨리 정화해서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논란거리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랬고 행안부에 이제 경찰국 신설하는 것을 이거를 위헌적이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국 예산을 안 주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일단 50%를 감액해서 주고 법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정쩡하게 지금 타협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헌적이면 이거는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이 온당하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이런 절충을 찾아냈고요.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을요. 이거를 없앴는데 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어떤 치적의 한 가지로 또 꼽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성남시장 할 때 거기서부터 이걸 활발하게 도입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를 또 이제 강력 야당이 요구해 갖고 이거는 또 절반 정도를 이제 다시 되살려냈다. 정부가 전부 삭감했던 것을 되살려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를 이제 하나 또 소개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하나의 정치 이슈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요 개념을 또 설명드려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